현대가 N을 만들었잖아요. 이 N을 만들었는데 결국에는 그 현대 스포츠카라고 해야 되나요? 아니면 뭐 그런 그 스포츠성이 짙은 그런 차들이 결국에는 그 N으로 집결이 되는 건가요? 아니면 뭐 별도의 그냥 고성능 브랜드인 건가요? 어떤 건가요? 기본적으로는 N은 그러니까 현대자동차 그룹 안에서 보면, 그러니까 일단 현대자동차 그룹 안에서 보면 브랜드는 세 개잖아요. 현재는 제네시스가 있고 현대자동차가 있고 기아자동차가 있고. 그러면은 N은 현대자동차의 서브 브랜드 개념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 제네시스 N이 나오느냐는 건 아닌 거고, 현대자동차의 모델들에서만 N이라는 컴플리트한 개념이 나올 수가 있는 거죠. 원래대로 하면 뭐 독일 회사들이 대부분 다 그랬죠. 그러니까 독일 회사뿐만 아니라 뭐 사실은 세계적으로도 원래 양산차를 판매하는 브랜드가 있으면 그거에 맞춰서 고성능 버전 및 브랜드가 있는데, 독일 회사들이 그게 개념이 잘 잡혀 있어요, 사실은. 그러니까 벤츠가 AMG가 있고, 네. 그러면 이제 AMG에서 개발하고 만들어서 내놓는 컴플리트카가 있는 거고요. 뭐 지금 나온 뭐 63이나 65나 뭐 그런 시리즈들이 사실은 거기에 해당되는 거고. 네. 그리고 AMG가 만들어서 내놓지는 않지만 양산 라인에서 생산은 하지만 그래도 AMG의 퍼포먼스가 들어가 있는 서브 카들이 있는 거고. 네. 그게 이제 뭐 53 시리즈, 네. 43 시리즈 그런 것들. 그리고 이제 패키지가 있어요. AMG 패키지. 그래서 뭐 서스펜션이라든가 그 에어로다이나믹 같은 외관에서 가는 거가 있고, 그리고 맨 마지막에는 이제 AMG 룩이 있고, 네. 그리고 그거와 관련된 파츠가 있고. 사실은 이게 한 같은 고성능 브랜드라고 해도 한 4단계, 5단계 그 정도로 이제 그레이드가 나눠질 수 있다고 보는 건데, N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로서는 컴플리트카 개념의 i30N하고 벨로스터 N만을 내놓고 있는 상태고, 그게 향후에 되면은 이제 지금 얘기했던 것처럼 N 키트라든가 N 퍼포먼스 키트라든가 그 다음에 뭐 그런 식으로 N 룩이라든가 그런 걸로 이제 쭉 발전을 할 수가 있겠죠. 나눠 세분화가 되겠죠. 유럽도 그렇고 뭐 미국도 그렇고 어떤 자동차 브랜드의 서브 브랜드로 이제 스포츠성이 강한 브랜드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아무래도 독일 프리미엄 브랜드들이 그런 그 서브 브랜드에 대한 마케팅 활동을 열심히 펼친 덕분에 뭐 메르세데스 AMG라든가 BMW M이라든가 아우디 S, RS 뭐 그런 브랜드들의 어떤 마케팅 활동을 열심히 해서 잘 알려진 그런 면들도 있지만은 유럽 같은 경우 또 미국에도 일부 그런 브랜드들이 있는데, 대중차 브랜드에도 그런 고성능 서브 브랜드들이 있는 브랜드들이 많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지금은 좀 뭐 거의 유명무실화 됐지만은 오펠 같은 경우에도 OPC라는 브랜드를 따로 운영을 했었고요. 폭스바겐은 R. 원래는 폭스바겐은 뭐 GTI가 유명하긴 했지만은 GTI보다 한 차원 더 높은 성능을 내는 그런 R을 별도의 브랜드로 활용을 하기도 했고요. 포드 같은 경우에도 ST라든지 그런 고성능 모델들을 내놓으면서 그걸 브랜드화하기도 했었고요. 그런 식으로 그 고성능 차에 대한 수요가 충분히 확보가 된다고 했을 때에는 그쪽 소비자들을 끌어들일 수 있는 그런 고성능 브랜드들을 운영을 해왔던 게 이제 자동차 선진국들의 일반적인 흐름이었죠. 이런 고성능 브랜드 자체가 흔히 말하는 이제 후광 효과예요. 네. 물론 이제 그 모델 자체들도 뭐 개발비가 많이 들고, 그다음에 차값도 비싸고 비싸게 받을 수 있고 성능이 높은 그런 이미지 때문에 그렇게 되면은 그 모델 자체도 수익성이 좋은 것도 분명하지만, 그걸 통해서 그런 고성능 차가 있다라는 거에 그 후광을 입어서 일반 모델들의 판매를 높이고 혹은 뭐 전체적인 브랜드의 레벨을 이렇게 싹 끌어올릴 수 있는 그런 역할을 사실은 많이 하게 되는 거죠. 스포츠카를 별도로 개발을 해서 제품화를 한다는 것은 일반적인 차를 개발하는 것보다 더 많은 비용이 투자가 되고 더 깊은 노하우가 필요하거든요. 하지만은 일반 모델을 바탕으로 한 고성능 모델을 만들 때에는 그보다는 조금 더 적은 비용으로 더 큰 효과를 낼 수가 있고,
일반 소비자들이 접근하기도 훨씬 더 쉽기 때문에 그런 그 고성능 서브 브랜드들이 시장에 미치는 파급 효과는 상당히 크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거가 연결이 되는 게 결국은 이제 모터스포츠랑 연결이 되죠. 그러니까 그런 브랜드들의 최상위 혹은 뭐 뿌리에는 아예 모터스포츠 전용 모델들이 있어서 그렇죠. 그거를 통해서 어쨌든 브랜드가 알려지는 거는 고성능 차로서의 브랜드가 알려지는 거는 모터스포츠가 가장 효율적이고 효과적이니까 거기에서 많이 사용을 하고 알려지게 되는 거죠. 그게 N도 똑같은 과정을 거쳤어요. 어떤 면에서 보면. 그러니까 현대가 WRC에 다시 복귀해서, 그러니까 그때 언제입니까? 98년, 97년? 그때 베르나 갖고선 WRC 나오고, 베르나는 네. 훨씬 후군요. 2000년 이후였었으니까. 이제 2000년대 초반이죠. 예. 예. 그랬는데 그거 말고 TV론 갖고 아까 얘기 나왔던 TV론 갖고 WRC F2 클래스에 나갔었고 그 이전에는 이제 지역 법인 체제에서 호주에서 나가는 아시아 네. 랠리라든가 그런 데들을 굉장히 많이 나가긴 했었어요. 근데 거기에서 나갔던 게 탑 클래스가 아니었었기 때문에 탑 클래스에서 진짜 그 월드 수준의 경쟁력을 갖고 있는 줄 해서 나가보자 했었던 때가 베르나로 출전을 했었던, 그러니까 현지명 엑센트죠. 네. 엑센트로 출전을 했었던 때가 있었죠. 2000년대 초반에. 물론 이제 결과는 그렇게 썩 좋지는 않았었지만 뭐 그때만 해도 외부 업체를, 그러니까 외부에 기술력이 있는 업체를 이렇게 계약을 맺어서 활용을 하는 상태였었고 네. 현대자동차 내부에서도 그거에 대한 이해 정도라든가 그런 게 많이 떨어졌고 뭐 요즘에는 엔지니어들이 직접 가서 거기에서 같이 팀에서 일도 하고 네. 그 차를 개발하고 정비하고 경기를 뛰는 것들을 같이 움직이고도 있어요. 한국 엔지니어가 아예 파견을 나가서 거기서 근무를 하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되는 것들도 있지만 그때만 해도 사실은 그런 역할을 할 만한 사람들도 없었고 또 그렇게 회사에서 지원을 해주지도 어떻게 보면 않았던 거죠. 저는 약간 그때 생각해 보면 뭐 축구팀 후원하는 것 같은 느낌? 그런 면이 있었죠. 예. 차 제공하고 뭐 하고 했지만 그냥 돈 내는데 왜 성적이 안 나와? 이런 느낌? 어떻게 보면 약간 좀 가슴 아픈 일이기도 했었어요. 왜냐면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걔네들이 차를 개발하고 준비하고 하는 것들을 우리 쪽에서 보고 컨트롤하고 이해하기도 사실은 쉽지 않았었거든요. 그런 것들이 기초적인 어떤 데이터라든가 지식이라든가 그런 게 쌓여 있을 틈이 없었던 거죠. 유럽의 그러니까 모든 모터스포츠가 거의 그렇긴 하지만은 특히 유럽 모터스포츠 같은 경우에는 모터스포츠를 기획을 하고 운영을 하고 그리고 실제로 참여를 하는 그런 뭐 사람들이나 조직이나 그런 것들이 상당히 좀 전통이 오랫동안 쌓여왔었던 그런 쪽의 커뮤니티를 만들고 있기 때문에 그 커뮤니티에 새롭게 진입을 한다는 게 사실 쉽지가 않은 일이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처음에 현대가 2000년대 초반에 그 WRC에 이제 진출을 할 때 외국의 파트너와 계약을 맺어서 이렇게 진행을 한 게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가능한 그 최선의 시도이기는 했어요. 하지만은 처음 해보는 거다 보니까 사실은 시행착오가 많이 있었던 거죠.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던 대로 그 우리나라에서는 좀 그런 거에 대한 이해가 많이 부족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 시행착오가 더 이제 크게 좀 마이너스 효과를 냈던 그런 면도 있었던 거고요. 그런 점들이 그래도 그런 과정에서 배운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의 WRC에 진출을 하고 모터스포츠 활동을 적극적으로 하는 데 있어서는 상당히 좀 도움이 될 수 있었던 그런 경험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WRC가 정확하게 어떤 경기인가요?